가격이 좀 더 떨어질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네.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다가 그 매수 시점을 실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사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금리가 이제 사실상 뭐 거의 미국에서는 뭐 2번 더 인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 동결을 한번 했고 그리고 한국은 지금 한 3번인가요?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동결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금리가 이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뭐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또 금리는 뭐 변동성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망가져서 금리가 지금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또 뭐가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니까. 자, 이 상태라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는 게 금리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 보니까. 근데 미국도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올리면은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미국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 손실이 1%포인트 올릴 때마다 약 한 160조에서 200조 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SVB가 파산이 됐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미국에서도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뭐 2%포인트가 지금 갭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따라 올리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힘들죠 지금. 만약에 올려주면은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중소기업들 일자리 다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결정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제 뭐 이렇게 언론 기사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0.25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한 차례. 뭐 좀 더 심하면 뭐 2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만 이 상태에서 동결 하향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우상향이라는 게 뭐 그 지난 뭐 한 2, 3년 전처럼 막 이렇게 가는 막 급등은 아니고. 그럼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상향이라고 하면 뭐 10% 오르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부동산 가격 올라갔던 이 기록을 그 국민은행 부동산 아파트 매매 거래 지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거의 뭐 절벽처럼 절벽처럼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그게 이상했던 거지. 지난 5년 동안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급상승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락이 멈추고 이제 조금씩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맞춰서 올라간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반대 의견이 지금 이제 전세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매매가만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 올라가야 매매가 같이 따라 올라간다. 근데 지금은 뭐 하반기 역전세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역전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반기 역전세 온다고 보세요? 이게 시장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다세대라는 거예요. 빌라 다세대 시장.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 시장 가격은 지금 지수 발표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 시장하고 그 시장을 같이 연계해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70% 되는 데가 갭으로 30%만 내고 살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50% 60% 많아야 60% 선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란이 온다. 그래서 역전세 대란이 온다.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 기록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란까지는 아니게 그냥 넘어갈 것 같다. 대란이 났으면 벌써 났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그게 맞는 게 이게 하반기 역전세 대란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상반기에도 역전세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래서 걸 보면은 기우다. 약간 좀 과하게 네, 걱정했던 네,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파트랑 달리 오피스텔하고 빌라 쪽은 좀 심각하죠. 그쪽은. 이쪽은 네. 지금 전세 구할 분들이 아예 없어진 것 같은데. 공실로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를 경험한 분들은 네.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장에 전월세 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공식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없는데 빌라랑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있다. 네.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시고 그냥 아파트는 없다. 막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는 가격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 같은 평형, 동일 평형의 세대 수가 있으니까 네. 또 옆에 단지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시세가 단지는 시세가 어느 정도가 갈 수 있다 이게 되는데 네. 빌라는 그게 안 되거든요. 어렵죠. 공시가의 가액 시가 산정하는 게 로컬의 중개사가 얘기해 주는 금액이 그게 이제 가격으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믿고 전월세 가격, 전월세 계약을 하면은 이게 이제 둔감한 거죠. 네. 가격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네. 사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좀 갖추면은 네. 뭐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받으면 좋겠지만 네. 경매로 넘어가든 뭐 집이 네. 팔리든 네. 매수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이게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전장치가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집에 전세 들어갈 때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대항력을 갖추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네. 근데 이런 사항을 법에 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 잘 가면서 모르니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홍보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이 시장도 어쨌든 좀 약간 양극화로 좀 분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세가 뭐 어떤 상승하는 그런 시절은 뭐 언제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요 매매가가 선행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행으로 전세가가 후행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네. 예, 따라 올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보통은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 네, 올라가는 거 매매가 끌어줘, 많은데. 매매가 끌어줘. 매매가 가고 전세가 따라 올라가기 네. 그래프 곡선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전세를 맞춰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막 낮아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버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놓고 나는 싼 가격에 안 놓는다. 버틴다. 왜 몇 년 전에 헬리오시티 기억나시죠? 9,500세대 입주하니까 전세가가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초토화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금액이 아니라 다 회복이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한 현상들을 다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지금 전세 시장도 아주 낮아진 거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약간 상승할 수도 있을 분위기다. 그러면은 지금 그 무주택이신 분들 중에 지금 집을 사기는 조금 뭐하니까 한 전세 살면서 한 2년 정도 좀 지켜보다가 돈은 있지만 그 다음에 2년 뒤에 한 24년, 25년 뭐 그쯤 가서 집을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은데 있죠. 이런 분들은 이거 괜찮은 선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금 계획이 중요하죠. 자금 계획이 서 있는 분이라면은 자금 계획은 이제 자기 돈, 그다음에 대출금, 증여, 뭐 엄마 돈이죠. 이게 이제 해서 계획이 조금 짜진 분이라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다가 그 매수 시점을 실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사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면 그래도 좀 저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만약에 이제 더 저점에 샀으면은 5년 전에 샀었어요. 10년 전에 샀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오늘 산 사람들은 10년 후에 가서 그때 정말 잘 샀구나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유는 우리 경제가 지금 IMF 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8,100불이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 21,000불, 작년에 32,000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뒤에 우리가 45,000불을 넘어서 5만 불로 간다라고 하면은 집값은 떨어져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거든요. M2는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용 창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외국인 투자, 무역수지 흑자
신용창조 요 세 개로 꼽는데 대출 받아와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을 판 사람들은 이 돈을 집에 안 가지고 있고 은행에 예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M2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 돈을 은행에서는 10% 지급 준비율 놔두고 나머지 뭐 1억이 들어서 9천만 원은 또 빌려주잖아요. 네. 9천만 원 가지고 또 집 산 사람은 네. 집 판 사람 또 9천만 원 예금하게. 네. 9천만 원 또 늘어나는 거죠. 네.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실물 자산 가격은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라면값도 오르잖아요. 네. 근데 신발값도 오르고 그런 것처럼 다 오르는데 장기적으로 상승이다. 네. 네. 요즘 뭐 재개발 재건축 네. 그 공사 수주 뭐 조합에서는 막 하려고 하는데 안 공사비 돼요, 때문에 지금 막 지금 이게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2004년도에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의 칼럼을 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집값은 서울의 강남에 5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근데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어떻게 5천만 원이냐? 집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네. 그렇거든. 근데 지금 1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가격은 1억에서 그럼 얼마나 더 올라갈?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가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창조되는 거고 창조된 게 또 파괴되고 파괴된 거에서 다시 창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뭐 우상향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믿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해야 되겠죠. 근데 제 얘기를 믿으려는 건 아니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향후에도 앞으로 성장할 거다. 뭐 남미나 뭐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진짜 성장하고 뭐 할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 집 마련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이제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구가 또 이제 무조건 이제 밀접하다고 물론 어느 정도 밀접하지만 또 다른 개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인구 절벽 얘기 엄청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이렇게 무너지는 시점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은 2040년이에요. 2040년. 그럼 그때까지 안 사고 기다렸다 사면 떨어질 거 아니냐. 그건 이제 그분들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때까지 앞으로 꽤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안 살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우선 샀다가 뭐 그 중간쯤에 파실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해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